약간만 벌크하고 3디멘전을하다 하더라도 이 일렉트론 빔이 통과하는 걸 따지면은 거의 이렇게 통과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거의 이렇게 통과하잖아. 그러면 일렉트론 디텍터를 맞추면서 보면 디텍터 맞추면서 보면은 이 통과하는 요 샘플을 느끼는 게 아까 그 회전의 모식 그 영상에서 보면은 이 G 방향을 이렇게 많이 있는 결정을 통과하는 거에 가까워요? 아니면 거의 원디멘저널하게 통과하는 게 가까워요? 거의 원디멘저널하게 어레이 통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시큐 같은 상황, 그런 것들이 왜 RHD에서 요 스팟이나 스트링이냐 요에 영향을 주는 게 요런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RHD에서 얘는 약간 이렇게 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나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하나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면이 매끄러운 표면을 전방산란 RHED로 보면은 아주 얇은 표면만 지나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죠.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RHED처럼 이렇게 스테이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선이 회절 패턴이 이런 식으로 불러하게 나오겠죠. 깨끗하게 된 데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만약에 표면에 이렇게 벌키하게 뭐가 위로 똥 올라가 있는 러프니스가 이렇게 올라간 어떤 구조물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가 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벌키하게 지나가니까 마치 우리 그 모식도에서 어레이 하나 통과하는 거랑 위로 덕자가 더 있는 걸 통과하는 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패턴 중에 만약에 위에 러프하게 이렇게 지어놓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안에서 이 스팟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HED 패턴을 딱 보면은 얘가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방막이다 아니면 위가 이렇게 벌크하게 자랐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RHED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 결정면, 이 결정 사이의 이 거리, 그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 있는 레티스 컨스탄트만 알라고 하면은 왜 굳이 전방산란법으로 측정을 해? 그냥 단순하게 측정하려면은 얘만 봐도 아주 패턴이 후방으로 하는 것만 봐도 또렷하게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인텐시티까지 분석까지 하면은 정성 분석도 되고 정량 분석도 되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굳이 우리가 결정면만 아는 거는 얘를 안 쓰고 RH를 쓸까? 얘는 보면은 단순하게 자 여러분들 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었는데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구면에서 자, 이 식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수업시에 설명 안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2D 사인 세타는 n랍니다. 무식을 3차원적으로 푼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이 D가 결정명사의 거리잖아요. 근데 결정명사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어펜딕스를 준 게 자, 결정면을 표현할 때 자,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원점으로부터 이 평면까지 거리 구하는 식이 보면은 이런 식을 따라요. D제곱분의 A제곱 이런 식. 근데 3차원일 때 결정면에서 브레그로랑 따지면 뭐 이런 공식이 들어가니까 결국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 LDEB 요 리드에서 브레그 컨디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뭘 알고 싶냐면 A가 얘가 리얼 레티스 컨스탄트잖아. 얘를 구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패턴사 이런 걸로 구할 수 있다는 게 하나야. 그 다음에 RHED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 패턴 사이의 관계가 요 식을 이게 이제 브레이크 컨디션 결정면으로 결정 사이의 거리로
환산했을 때 구하는 방식인 거지.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한 건 다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디프렉션 패턴을 보면은 얘랑 둘 다 A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는 뭐냐면은 실공간에서의 레티스 컨스탄트지. 그러면 굳이 왜 RH를 사람들이 많이 쓸까? 리드보다. 그게 나의 질문이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 혹시 지난 학기에 그 내가 강의했던 반도체 방막공학을 들었던 학생들은 혹시 이거 기억나요? 아주 깨끗하게 뭐 MB나 PLD나 이걸로 방막을 키울 때 방막 모니터를 어떤 방법이랑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RHED랑 같이 방막 모니터를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리드랑 RHD는 둘 다 결정면 분석할 때 그 A 값을 결정하는 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HD를 많이 쓰려면 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인시추 모니터가 가능한 거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백스캐터링으로 잰다는 거를 방막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방막이 있고 방막을 올리려면 디파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게 방막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드로 동시 모니터 하려고 하면 디텍션이 어떻게 돼요? 얘 올라가는 거를 제하면 전자빔도 이쪽으로 가고 하니까 컴퓨레이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방막은 이렇게 올리고 이쪽에서 일렉트론 빔을 이렇게 비켜치면은 동시에 모니터도 되고 방막도 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RHED가 컨피그레이션이 방막 장치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동시에 인시추로 모니터하기 아주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 방막 장치에다 넣어가지고 방막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입사로 이렇게 훅 지나가면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니까 인시추 모니터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는데 LED랑 RHD 차이 중에 하나는 LED는 정량 분석이 인텐시티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RHD는 정량 분석보다는 정성 분석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스테이크한 라인이 잘 나오면 방막이 깨끗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방막이 성장되는 게 얘가 에피타치얼 그럴 수도 있고 처음에 이 방막 표면에서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일랜드 먼저 생겼다가 얘들이 이렇게 막 생겨가지고 방막이 자라겠죠. 그럼 이렇게 아일랜드가 생기는 구간은 마치 이런 구간이랑 비슷해요. 이런 구간. 그러면 우리가 방막을 도중에 모니터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점이 나오다가 방막이 잘 형성되면 갑자기 스트릭으로 싹 바뀌죠. 네, 그런 식으로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RHED 실제로. 그래서 왜 LED와 RHED가 A만 재는 거면은 굳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얘를 많이 쓰냐? 뭐 그거에 대한 질문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적어놓지 않았네요. 실제로 뭐 그 방막의 인시추 모니터로 한다라는 거 표현은 안 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인터넷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거를 내가 보여줄게요. 실제로 물 들어가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RHED 뭐 PLD 이렇게 같이 쓰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어디 보자. 여기 있네. 여기 보이죠? 올라가고 있는데 일렉트론 번호로 해서 이렇게 딱 수직으로 딱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모니터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RHD 패턴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실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 그림. 여기 논문 같은 건데요. 요거만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봐봐요. RH 패턴이 미러 스페이스가 이렇게 되니까 플랫 싱글에서는 이렇게 스트릭 이게 좀 생겼다가 뭐 도메인이 이렇게 있는 애들이 더 길어지고 여기 3D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점으로 요 정도만 봐줍시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리드 패턴을 통하면은 요 표면의 모폴로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정성적으로 가능하니까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방막 성장하면서 모니터하기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많이 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렉트론 디프렉션은 포인트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디프렉션이란 어떤 현상이냐 그거 이해하는 거 하나랑 그 일렉트론 디프렉션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강의 자료에 적지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방막의 성장을 모니터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전방산란하는 RHED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리드보다. 자, 넘어갑시다. 자,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 4-2에서는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이에요. 자,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렉트론 디프렉션보다도 먼저 그 개발된 방법이죠. 훨씬.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브레이크 컨디션,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뭐 3차원적으로 이제 솔리드 앵글 튀어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브레이크 컨디션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스킵할게.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거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고전적으로 결정이 안에 있으면 이렇게 결정면 사이 거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브레이크 컨디션이다. 그래서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렉트론 디프렉션이랑 엑스레이 디프렉션은 사실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 브레이크 컨디션 이 조건을 알아내는 똑같은 실험이긴 해요. 왜? 둘 다 디프렉션 실험이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컨디션을 알아내는 방식인 거잖아, 솔직히. 여러분 얘기했잖아 이제. 자, 하나는 델타 에버드 스피어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점 잡는 거. 하나는 2D 사인 세타는 m 람다 요 조건 잡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수업 시간에는 정확하게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A를 뭐 사인 세타 뭐 해가지고 거리면으로 해가지고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사실 요거랑 비슷하니까 요 두 가지 조건을 그대로 잡는 건데. 자, 일렉트론 디프렉션이랑 요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랑은 통상적으로 이 실험 방법이 약간 다르다. 해석 애널리시스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 같은데 둘 다 똑같아요. 브레이크 컨디션. 서로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회절이 잘 관측되는 그런 조건을 잡는 실험인 거는 둘 다 똑같아. 하나는 엑스레이를 쓰고 하나는 일렉트론 빔을 쓰는데 이 실험 인스트루멘테이션이랑 추정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파우더 엑스레이 디프렉션 같은 경우에는 싱글 크리스탈이랑 파우더 엑스레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이 샘플이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결정면이 이게 만약에 큐빅 스트럭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결정면이 있지 않을까요? 안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런 애들이 결정면들이 이렇게 있겠죠, 샘플이. 그럼 만약에 싱글 크리스탈로 엑스레이 실험을 하면 엑스레이가 들어가서 결정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2D 사인 세타 M 란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면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 샘플을 돌려야죠. 돌려서 결정면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요 육사각 세타를 돌려야 하니까 2D 사인 세타 M 란다니까 요 결정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 세타, 그러니까 얘가 중속이야. 얘를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얘는 고정, 얘는 고정. 얘를 변화시키면서 세타를 변화시키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픽이 떠날 보는 거죠. 어디에 픽이 떠날 딱 봐가지고 세타를 알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 길이를 결정하는 게 이게 브레이크 컨디션, 엑스레이 디프렉션의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다시 세타 벌시스 인텐시티 이런 그래프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엑스레이는 이런 식으로 세타 대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엑스레이 약간 다르죠. 디프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어디에 우리가 좀 증착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일렉트론 디프렉션은
패턴 모양 3차원적으로 나온 거에서 이기간격 뭐 그런 거에 봤다고 하면은 얘는 그냥 패턴 모양이 아니라 이 세타가 어디서 픽 뜨느냐를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어느 세타를 자, 이 세타에 따라 가지고 이 표현이 이 세타에 따라서 이 온오프만 보는 거야. 픽이 뜨냐 안 뜨냐 봐서 세타가 픽이 뜨는 온일 때 이 뒷값을 딱 정해버리는 거야. 요게 이제 SRT 방식이거든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약간 보편적인 결정면 방식으로 했을 때 보는 거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요 결정면에 대해서는 얘가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요 결정면에 대해서 보려면 세타를 이런 식으로 훑겠죠. 이런 식으로 훑고 봐보는데 우리가 얘를 다른 결정면을 보고 싶으면 이 샘플을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자, 세타 투 세타. 요 세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 봐봐요. 디텍터는 왜 투 세타로 부정해야죠? 자, 스넬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입사각이랑 요 산란각 이 두 개가 항상 같으니까 요 조건을 유지하려면 항상 소스가 세타만큼 움직이면은 요 결정면에 대해서 요 입사되는 거에 비해서 이 투 세타만큼 이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싱크로돼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게 브레이크 컨디션 보존적인 이 브레이크 컨디션을 측정하려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디텍터 안에 들어오는 신호가 보이냐 안 보이냐 갖고 이런 실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싱글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결정면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 세타 투 세타뿐만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도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이런 모니오메타도 필요하다는 얘기. 자, 파우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파우더는 뭐예요? 이 가루 원래 싱글 크리스탈이 이렇게 큰 거 있으면 얘를 분쇄하면은 작은 크리스탈로 돼 있는 가루니까 충분히 불리해요. 파우더를 우리가 폴리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가루들은 얘는 뭐냐? 폴리크리스탈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거를 왜 그러냐면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몇 개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자, 얘를 가르면은 이런 식으로 싱글을 큰데 얘를 가르면은 이런 식으로 작게 분사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 방향 에 있는 싱글 크리스탈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폴리크리스탈이랑 같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파우더 근데 파우더 엑스레이를 하면은 샘플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여러분들 파우더 엑스레이 샘플을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아주 좋은 건데 이런 식의 움푹 패여져 있는 데다가 이 가루를 놓고 꾹꾹꾹 눌러요. 그래서 걔를 이 결정 들어가는 엑스레이 거기에다 딱 얹어놔요. 그러니까 요 안에 보면은 요 방향으로 되어 있는 싱글 크리스탈, 요 방향으로 싱글 크리스탈 이런 파우더들이 다 갇혀 있으니까 한 번에 찍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런 싱글 크리스탈을 돌릴 필요 없이 각각 이 파우더 하나하나들이 싱글 크리스탈인데 뭉쳐져가지고 찍으니까 굳이 돌릴 필요가 없고 에버리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포인트. 자, 뭐 어떻게 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넣어요. 이게 이제 파우더 엑스레이 할 때 하는 건데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우더 엑스레이에서는 고니오메타가 하나만 있는 거죠. 고니오메타라는 건 각도 변화시키는 건데 이렇게 한쪽 면에 대해서만 움직이고 싱글 크리스탈은 고니오메타가 여러 개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비가 파우더 엑스레이가 더 간단해요. 싱글 크리스탈 엑스레이가 더 간단해요. 파우더 엑스레이가 훨씬 낫다고. 그래서 대부분 공실관에 있는 엑스레이는 파우더 엑스레이요. 우리 학교에 있는 것도 파우더 엑스레이. 싱글 크리스탈은 아마 없어요. 일부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하나 알아줬으면 하는 거. 자, XRD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부분 딱 보는 엑스레이는 파우더 엑스레이가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이제 그 실용적인 관점, 실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A라는 결정을 합성을 했어요. 얘 결정의 어떤 그 물성 구조를 분석하고 싶어. 그러면 이 싱글 크리스탈을 튀어서 이 싱글 크리스탈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게 편할까? 합성을 하면은 얘를 그냥
그라인드 빻아서 파우더를 만든 다음에 파우더 엑스레이를 찍는 게 이 샘플의 결정면을 측정하는 게 어디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후자 쪽이죠. 왜냐하면 싱글 크리스탈을 이렇게 찍으려면 결정도 크게 키워야 하고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니어메타에게 실험하려고 하면 분석도 힘들죠. X, Y 해가지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요 새로 만드는 시료 안에 어떠한 결정면이 들어있냐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얘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파우더 만든 다음에 찍어서 요 픽을 보면은 아, 이 샘플이 갖고 있는 결정면이 다 나오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파우더 엑스레이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 컨비니언트하죠. 싱글 크리스탈 비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면 다르지. 이런 결정을 성장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뭐 광학 실험 같은 걸 해. 그래서 요 샘플이 있을 때 요 방향의 결정면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요 방향의 결정면이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 결정면의 코디네이션을 알아야 할 겁니다. 얘가 X, Y, Z 때 이 결정면이 이렇게 돼 있냐 혹은 이렇게 돼 있냐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 식을 갖고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봐야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파우더 엑스레이는 정확하게 이런 코디네이션이 되진 않지만 이 시료가 갖고 있는 모든 결정면이 한 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자,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튼 실제 실험할 때 단순하게 이 샘플이 뭔지 그냥 어떤 게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실제로. 실제 이제 그 다음에 요거까지 얘기했고 실제 그러면 엑스라이드를 어떻게 쓰냐에 대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어. 실험을 해서 CU2O라는 결정을 키웠어. 이 CU2O라는 결정을 키웠는데 내가 정말 만든 게 얘가 CU2O냐 아니면 CU5냐 이게 좀 헷갈려. 치료를. 그럼 어떻게 돼? CU5랑 CU2O랑은 얘는 이 결정면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두 개 분리 하나 분리하니까 원자 간격이 달라가지고 결정면 사이 거리가 다르겠죠. 그러면 내가 만든 샘플을 갖고 와가지고 뭐 가루 한 다음에 파우더 엑스레이 해가지고 CU2O가 갖고 있는 고유 D에 해당하는 요 메세타에서 나오는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CU2O의 고유픽이 나오면은 내가 만든 샘플이 CU2O가 아니라 CU2O라고 컨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실제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요거는 얘인데 KCl 여기서는 딱 찍었어. 딱 찍었더니 우리가 대충 샘플을 만들면 전혀 언더운이 아니라 어떤 걸 목적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얘를 합성하고 싶어. 얘가 맞는지 보려면은 우리가 얘를 측정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불러와가지고 실제 CU2에 해당하는 픽이 있는지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픽이 두 개가 일치하면은 내가 만든 게 CU2가 맞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한다.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 엑스레이는 그래서 파우더 디프렉션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라는 요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봐. 자, 조인트 연합 협회에서 어디에 대한 거를 만들었냐면 가루 디프렉션 패턴의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 걔가 약자로 JCPDS라고. 그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가 돼 있어요. 보면은 봐봅시다. 여기는 보면은 뭐냐면 NaCl 같은 경우에는 자 파일 네임 나와 있고 라인 3 strongest line 어디에서 가장 크게 요 엑스레이가 뜨는지 하고 이렇게 쭉 나오면 어디서 패턴이 쭉쭉 나오는지 이런 폼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JCPDS. 여기 보면은 실제 이거는 옛날 건데 옛날에는 실제 우리가 엑셀을 옛날에 그 컴퓨터 이렇게 발달 안 될 때는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이걸 찍은 다음에 얘를 실제 카드를 보고 데이터베이스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 픽이 떴네. 여기 보면은 소스 여기 어디 나왔나? 대충 보면은 엑스레이 패턴 26도에서 6번이 뭐예요? 크리스탈라이트
디프렉션 메소드 5분 나오죠. 그러니까 파장 얼마짜리 쓰고 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시그널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온 거니까 특정하는 건데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자, 인터내셔널 센터 포 디프렉션 데이터 PDF 파일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우리 프로그램 넣고 실제 픽이 어떻게 뜨는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예야.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 예예요. 하나는 뭐 JCPDS 그 다음에 ICDD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인터넷에 있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 내가 만든 시료가 뭐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처만 밝히면 돼. 우리가 JCPDS 데이터 분석에 있는 픽이랑 확인해 봤더니 우리 샘플에서 어떤 픽이 맞출돼서 우리가 만든 샘플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자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이제 스펙트럼 어널시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디플렉션 패턴 요거 봐서 자 요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뭐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RD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디션 중에 세타 의존성에 의해서 신호가 뜨는 걸 보고 판단해서 어떤 결정명들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구조뿐만 아니라 말은 구조인데 실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성분 분석 비슷하게도 많이 사용한다. 구조도 알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실제 측정한 값들의 어떤 픽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뭐 성분 분석에도 쓸 수 있다.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지. 자, 이해했습니까? 혹시 질문 있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렉트론 디프렉션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구조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식의 구조가 D가 생기고 뭐 RHE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할 때 쓰긴 하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원리는 XRD도 2D 사인 세타는 N 람다니까 D를 정확하게 아는 건데 실제 파우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성분 분석할 때 많이 쓰더라. 데이터베이스는 값과 비교해가지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는 여러분들 브레이크 컨디션이랑 똑같아. 자, 이 세타의 어느 세타에서 이 인텐시티가 뜨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이게 이제 D가 결정되는 거야. 결정이.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나 다른 수업 시간에서 XRD에 대해서 공부했으면은 이 XRD 디프렉션이 온오프 되는 거는 어느 위치에서 뜨냐에 따라서 어느 결정면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요 각각의 인텐시티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건가? 자, 이 XRD 데이터에서 실험할 때 인텐시티가 어디 세고 잡잖아요. 자, 이게 뭐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 일렉트론 디프렉션에서 스팟이 밝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요게 저거랑 똑같은 거지 사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 인텐시티는 요 스캐터링 앰플리티드 값에 의해 가지고 영향받는 게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렉트론 디프렉션에서 배우했듯이 일렉트론 디프렉션에서 얘는 폼 팩터,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뭐죠? 그 결정면에 의한 거 두 가지에 의한 영향에서 인텐시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엑스레이도 똑같아요. 인텐시티는 이게 똑같아요. 변화가 디프렉션에서 나온 요거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컴팩터 그 다음에 요 레티스 스트럭처에 의한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체 가면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고체 시간이 아니니까 고체 물리가 아닌 결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KR 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이 0이 될 수가 있고 1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요 리시프로칼 팩터가 이 결정면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시그널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몰라도 돼요. 아무튼 여기 애플리튜드 값이 결정 주는 거는 이 스캐터링 폼 팩터. 그러니까 각각의 이 격자점에서 어떤 식으로 먼저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엔드 하나 더 강조할 거 이제 실전에서 엑스레이를 어떻게 쓰냐. 실전에서 XRD를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거는 실제 사람들이 XRD 많이 실험을 해. 요거 얘기하기 전에 XRD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우더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어떤 결정면이 있냐, 얘가 CO2냐 CO5냐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건 XRD에서 많이 사람들이 쓰는 정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결정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이 인텐시티가 폼팩터, 스캐터링 앰플리튜드 각 요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원자들이 어떤 폼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인텐시티가 다르다는 건 우리가 디프렉션에서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어. 일렉트론에서. 근데 그거 말고 XRD에서 이런 정성적인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저렇게 디프렉션 패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디프렉션 패턴에서 레티스 회절 패턴이 어떨 때는 세고 어떨 때는 희미하게 나오고 어떨 때는 얘가 이렇게 블러리하게 이렇게 크게 나오고 하는 게 여기서 반영되면은 인텐시티가 작고, 자, 이런 식으로 XRD에서 이 선폭이 브로드하고, 만약에 시그널이 작고 샤프하게 픽이 뜨냐 혹은 브로드하게 픽이 뜨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 만약에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에서 선폭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요인일까? 이미 여러분들한테 답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일렉트론 디프렉션에서 인텐시티 변화 주는 거 폼팩터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도 요 선폭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저 폼팩터, 샘플 요 안에 어떤 영향인데, 그거 관련되는 건데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할게. 자, 요거예요. 사이즈 오브 크리스탈. 파우더 패턴의 경우 파우더 엑스레이에서 크리스탈 크기 혹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리스탈 사이즈라기보다는 파우더 안에 들어있는 폴리인데, 얘는 폴리크리스탈이잖아 여러분들. 각각 결정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메인이라고 하죠. 한 일정한 결정면을 크고 있는 이 도메인 사이즈가 선폭이랑 관련이 돼요. 실제로. 이거를 쉐일러 이퀘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 이게 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타는 브래그 앵글이야. 근데 브래그 앵글은 일단 픽이 딱 뜨는 위치니까 세타는 고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회절 인텐시티가 나오는 데가 그 해당하는 세타니까 이거 또 픽 위치에 해당하는 거니까 세타는 고정이 돼요. 얘는 이제 상수로 고정되고. 그 다음에 또 상수가 뭐야? 엑스레이 웨이브렉스 람다도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카파 같은 경우에도 뭔데 티피컬 밸류를 대충 한 0.9 정도 만든다고. 쉐이프 팩터라고 해가지고 얘도 상수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봐. 도메인 민 사이즈, 도메인의 에버리지 사이즈인 타우는 뭐에 반비례해? 베타에 반비례해. 이 베타는 뭐냐면 플루리스 하프 맥시멈이야. 도메인 사이즈는 파우더 패턴에서 XRD의 픽의 요 파우더 패턴 안에 있는 도메인 사이즈는 뭐에 반비례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루리스 하프 맥시멈에 반비례하죠. 그 말이 뭐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도메인 사이즈가 엄청 크려면은 베타가 작아야지. 그럼 무슨 얘기야?
엑스레이 패턴에서 다음과 같이 엑스레이 패턴에서 A, B 똑같은 물질이 비슷한 물질이 있는데 A는 이렇게 베리 샤프하고 나오고 B는 같은 위치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됐어. 그럼 도메인이 어디가 훨씬 크다는 얘기야. 얘가 훨씬 도메인이 크고 얘가 작다는 얘기야. 이렇게 분석을 해. 분석을. 셜레이티지.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상당히 좋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XRD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게 어떤 결정면이 있냐 알고 특히 나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요 나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벌크 물질이랑 달라가지고 방막이랑 달라서 나노 크리스탈이나 이렇게 작은 것들 하게 되면 도메인 사이즈가 계속 작아지니까 요 플리스 하프 맥시멈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 그래서 요게 요런 식의 분석 방법이 있다. 요거가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자, 뭐 이해했어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실제 논문에서 따온 건데 CU2 스트럭처를 만든 거야. 만들어가지고 그 물성을 보고한 어떤 논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제 논문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XRD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 이 CO2 물질을 두 가지 방법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벌크하게 카파, 자, 얘가 카파 산화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리를 만든 다음에 옥사이드를 만드니까 먼저 이 구리를 이런 멀티레이어 위에다 얹은 다음에 얘를 반응성이 좋은 염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카파 옥사이드를 만들어서 만드는 방식인데, 하나는 그냥 벌크하게 방막에서 키우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얘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PDMS라고 이렇게 벌키한 게 아니라 몰딩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패턴이 되어 있는 몰더 안에다가 성장시킨 방법. 그래서 이게 그림인데, 실제 SL이랑 AFL을 봤더니 A 위에 있는 방식으로 만든 카파 옥사이드는 2마이크로 이렇게 크게 그레인이 크게 벌키하게 이런 필름으로 자랐고,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요 PDMS 라인 패턴 몰딩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몰드 이렇게 라인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여기 보면은 어때요? 그레인 사이즈가 훨씬 작게 나왔죠. 2마이크로 스케일 바가 있는데 얘는 보면 여러분 대충 마이크로, 오버 마이크로 정도의 도메인이 나왔고, 요 아래는 서브 마이크로의 이 CO2 도메인이 나와요. 이 물질이 두 개 형성됐어요. 얘를 어떻게 분석했나 봅시다. 일단은 XRD 스펙트럼을 봤어요. 자, 위에 거 파란 거는 필름, 아래 거 패턴이에요. 자, 먼저 딱 분석을 해가지고 봤더니 CU 픽도 뜨고 CU2 픽도 뜨네. XRD 실험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여러분들? 어사인 한 거야. 어떻게 어사인하죠? JPC, PDS 데이터베이스나 인터넷 뭐 ICPD 데이터베이스 가가지고 어사인하면은 맷도에서 이 조건에서 무슨 픽이 딱 나오잖아요. 화장 딱 정해져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위에 필름 같은 경우에는 CU2 픽이 딱 두 개가 떴네요. 대표적인. 그 다음에 CU 픽도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우리가 CU 방막 위에다가 NOH에다 담가가지고 CU2를 폈는데 100% CU가 CU2로 다 바뀐 건 아니네. 왜? 잔존하는 CU가 있으니까 CU 픽도 뜨잖아. 그지?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든 방막의 그 결정은 CU2가 맞네요. 왜? CU2 픽이 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라인 패턴도 봤더니, 자, 눈여겨볼 건 뭐냐면 위치는 똑같아. 자, CU픽 원래 빨간 거 위치 같은 위치로 뜨고 CU도 떠. 그 말은 뭐야? 밑에 있는 것도 몰딩에서 만든 것도 아직 100% 변환이 안 되고 잔존해서 남아있는 CU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U픽이 뜨죠. 네? 다 세 개 위치 똑같아. 위치 다 떠요. 그 다음에 아주 작지만 CU2픽도 떠요. 그러니까 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래 방법에 조그맣게 몰딩 방법으로 만든 것도 작지만 사인이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CU2가 생성이 됐다는 걸 우리가 주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첫 번째 얘기했던 건 뭐야, 여러분들? 세타 위치 갖고 합성한 거 제대로 나왔나, 뭐가 됐나 이렇게 먼저 아는 방식이지. 두 번째, 도메인 사이즈가 달랐잖아, 두 개가.
하나 위에 그냥 벌키하게 나온 애는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얘는 작잖아. 그게 어떻게 반영되냐 하면은 자 봐봐. CU2O 원논논 P를 본 거야. 여러분들. 분석. 혹은 원논논이랑 220 두 개 P를 봤어. 그랬더니 필름을 만든 애는 플리스 하프 맥시멈. 자 여러분들 플리스 하프 맥시멈이 뭐의 약자냐면은 뭐의 약자죠? 플리스 하프 맥시멈이 전체 맥시멈 되는 인텐시티의 하프 되는 데서의 선폭.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아무 데나 잡는 게 아니라 인텐시티가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하프 반되는 위치에서의 이 선폭값을 우리가 플리스 최대 선폭 하프 맥시멈 맥시멈 인텐시티의 중간 되는 데 거기가 FWHM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분석을 해서 자 위에 있는 거 보니까 플리스 하프 맥시멈은 0.168 각도는 이게 값은 이 우리가 세타로 봤으니까 디멘전은 안 썼지만 이게 도가 되겠죠. 얘는 0.13. 그 다음에 아래 SLB는 안 좋지만 플립합스 맥시멈을 잡아서 봤더니 아래는 0.487, 0.3입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슈어러 이퀘이션에서 중요한 거는 다 보존된 상태에서 얘는 자 요거 한 게 있었잖아. 플립합스 맥시멈이랑 얘랑 반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훨씬 더 브로드하니까 얘가 도메인이 훨씬 작은 거죠. 맞죠? 이게 도메인 사이즈니까 얘가 크니까 얘가 작은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크리스탈 사이즈는 18.05 얘는 18.05 나노미터 필름에서 1mm 같은 경우 그 말은 뭐냐면은 필름으로 성장한 필름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애의 크리스탈 라인 도메인은 18.05 정도고 패턴에서는 6.2. 어떤 게? 1 결정면을 갖는 도메인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20 도메인을 갖는 거는 25.84, 7.9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패턴이 사이즈가 낮아요. 이게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교수님 여기서는 얘가 수백 나노인데 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크리스탈 요 사이즈는 다르냐.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디프렉션이 일어날 때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실제 크리스탈 사이즈랑 도메인 사이즈랑 같으려면은 뭐냐면은 자 이런 딱 결정이 있을 때 얘가 하나 이런 식으로 전체 결정면이랑 같아가지고 크리스탈 사이즈 이코르 도메인일 경우에는 도메인 사이즈랑 사이즈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실제 실험에서는 요 값이 작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런 거 안에가 크기가 작은 크리스탈도 있고 큰 크리스탈도 있으니까 에버리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요런 싱글 안에 결정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식도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그러니까 실제 크리스탈 안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도메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 도메인 사이즈. 아니면 얘가 싱글 크리스탈이 아니라도 같은 결정면을 가진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메인을 이루면서 있으면은 실제 도메인 사이즈는 이렇게 작다는 얘기지. 네, 여기까지 몰라도 되고 아무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훨씬 더 사이즈가 크냐 작냐 정도는 요 선폭으로 분석이 됩니다. 엑사일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분석법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단순하게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슈어러 이퀘이션으로 이 그레이 파티클 사이즈 같은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오늘 좀 진도를 좀 빨리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멈춰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할 건 뭐냐면, 자, 엑스레이 갖고 디프렉션 실험을 하는데 얇은 방막에 쓰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실제 방막에다가 엑스레이를 조사했을 때 회절도 일어나고 산란도 일어나고 반사도 일어나고 엑스레이와 형광도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3-3에서는
엑스레이 업섭션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가지고 엑스레이가 실제 원자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실제 엑스레이가 방망이 들어갈 때 뭐 이런 게 일어난다는데 우리가 이거 디펙션 좀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건너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는 바로 이거예요. Grading Incidence X-ray Diffraction.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뭐냐면은, 자 얘는 뭐랑 약간 유사하냐면 여러분들 얘랑 좀 비슷해요. RHED. 자 RHED는 특징이 뭐였죠? 일렉트론을 쓰는데 방막을 모니터하기 쉽게 이렇게 얇게 거의 입자로 치면은 요각도는 거의 90도에 가깝게 해가지고 입자시키는 방법이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엑스레이를 할 때도 이 글랜싱 앵글, 살짝 뜨는 앵글로, 자, 이런 식으로 입사해가지고 보는 방법을 우리가 GIXD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얘도 뭐에 유리하겠어요? 방막, 아주 얇은 방막을 엑스레이를 사용해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죠. 자, 요거 한번 봐봐요. 자, 뭐가 차이가 있냐? 그레이징이랑 인시던트 앵글 이거의 참 방막을 측정할 때 만약에 컨벤셔널하게 세타 투 세타법으로 하면은, 자, 이것도 얘기를 안 해요. 소리. 자, 봐봐. 파우더 엑스레이도 좋고 뭐 싱글 엑스도 좋은데, 만약에 이런 컨벤셔널한 걸로 이렇게 측정하다 보면은 세타 투 세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봐봐. 세타랑 투 세타가 거의 5보다 작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엑스레이 소스가 바로 디텍터로 다 들어가 버리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인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가 10도도? 20도? 그 아래에서는 잘 안 찍죠. 왜냐하면 요 일반적인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게 그레이드 앵글로 들어가 버리면 소스가 다 디텍터로 다 들어가 버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도 보면은 10도, 이 10도 이하, 5도 이하를 잘 안 찍어요. 거기서 시그널도 잘 안 나오고 잘못하면 디텍터 망가지고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세타 투 세타 법으로 하면은 세타가 크니까 요만큼 신호를 통과하는 영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글라이즈드 인시던트, 그레이드 인시던트라는 건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훑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엑스레이를 하면은 신호를 통과하는 구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즈드 앵글로 보는 애들은 어떻다? 요 일단 입사각이, 얘가 들어가는 게 요 입사각이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샘플을 많이 통과해가지고 요 신호가 더 많이 측정이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안 했는데, RHD 같은 경우에는 요 각도랑 요 각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레이드드 앵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 얘 입사각 얘를 그레이드드 앵글 한 5도 미만으로 고정을 시키고, 디텍터를 이렇게 흐른다니, XRD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훑어요. 네. 자, 봅시다. 인시던트 앵글을 픽스하다. 5도 미만으로 픽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디프레션을 뒷부분을 훑어가지고 보는 방식이 GIXD 방법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인시던트 앵글을 아주 RHD처럼 짧은 식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다. 여기 하나 포인트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봐봐요. 얘를 땅 때린 다음에 얘는 고정시키고 얘 투세타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는 방식. 요거 K 벡터 나오는 거, 회절되는 걸 얘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그레이즈 앵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보면은 이 세타가 여러분들 봐봐요.
RHED랑 비슷한 거는 자, 얘를 얼마로 고정시킨다? 5도로 고정시키고 5도 미만으로 고정시키고 자, 이 세타를 잘 봐봐. 여러분들 이게 그림이 좀 헷갈리는데 잘 봐봐. The beam is diffract in the plane of the surface.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캐리가 RHE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보는 게 RHED는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산란되는 거를 3차원적인 평면에서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XID는 이쪽으로 세타라는 게 아니라 인플레인. GIXD는 요 샘플이 놓여 있는 요 평면을 이렇게 흐른다는. 그 말은 뭐냐면 마치 디프레션 딱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디프레션 똑같으니까 RHED에서 요 패턴이 나올 때 요 방향으로 스캔한다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스캔한다는 거예요. 보이잖아. Deflect in the plane of the surface of sample by the set.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얘를 만약에 파우더를 갖고 글라이즈드 앵글 실험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얇은 방막을 우리가 이 GIXD를 실험을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얘 엑스레이에 의해서 산란돼가지고 나오는 게 요 플레인보다 이 인플레인에서 측정을 해야지 산란이 이 엑스레이 빔이 통과해가지고 나오는 요 빔들이 샘플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영향이 가장 많은 데가 이 인플레인 쪽 아닌가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얘를 측정하게 되면은 샘플이 이렇게 얇으니까 시류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그 회절 현상을 많이 나오는 시그널을 보려면은 이 인플레인 쪽이 시그널이 더 많이 경험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봅시다.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advantage of GXAD. 자, 그럼 왜 glazed angle acceleration 찍냐? critical angle is amplified local factor 없고, 시그널 그런 거. 자, electric field at the critical angle.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 하게 되면은 요 입사 전반사 일어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 필드가 강화되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인플레인에서 이 필드가 강화되기 때문에 시그널이 더 강해지죠. 디스어드밴티지는 인플레인에 대해서 이 레졸루션이 이 인플레인 안에서만 이렇게 좀 제한되어 있는 게 약간 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딱 요거야. 이게 같은 방막 실험을 해도 GIXD를 하면은 샘플이 방막 안을 통과하는 이 엑스레이 빔의 패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봐봐요. 같은 세타디스 컨벤셔널에 비교해 봐가지고 요 인텐시티가 엄청 크게 증가한 거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 차이가 있으면 얘는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된 거지만 얘도 아무튼 뭐 인플레인으로 세타를 훑고 지나가니까 볼 때 이 시그널이 엄청 커지잖아. 그러니까 GIXRD는 리드랑 좀 비슷해. 그냥 XLD인데 얘랑 비슷하게 글레이즈드 앵글 XRD도 얘는 뭐에 아주 특화되게 좀 유리하냐? 방막을 측정할 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 정도는 얘기합시다. GIXD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IXD를 통하면은 자, 앱스 프로파일도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인시던트 앵글 5도 미만인데 약간 변화돼가지고 제일 큰 방막, 약간 중간 방막,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막까지 들어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픽이 이스트 앵글 약간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앱스 프로파일링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방막이 있는지도 이렇게 가능하다. 자,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GIXD를 많이 찍는 데가 있어요. 많이
찍는 데가 이렇게 방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를 많이 찍어요. 그런데 실제 GIXD 패턴은 RHD랑 너무 흡사해요. 실제로 한번 봐봐. 그리즈드 앵글 XID 패턴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GID 패턴 하면은 실제로 방막으로 이렇게 XY 찍고 인시던트 앵글 변화하고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런 몸 모양을 그러니까 이게 RHED에서 나오는 패턴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전방산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즈드 앵글 많이 하는데 내 경험상 이 그리즈드 앵글 XRD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그 올가닉 LED 유기 분석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OLED 뭐 무기물 LED도 마찬가지인데 OLED에서는 좀 많이 쓰는 게 OLED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여기 IQ 같은 거 있고 오르게닉 물질 방막 얹고 뭐 HTL 뭐 액티브 에리어, ETL 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멀티레이어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의 뭐 결정 같은 거 보고 싶어. 그러면 구조 같은 거를 보고 싶으면 XRD를 해야 하는데 방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GIXD 많죠. 이런 상태. 찍어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즈 된 거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 해가지고 나오죠. 실제로 오늘 얘도 한번 보여줘볼까요, 여러분들? 실제 정말 많이 쓰는 게 OLED, GIX 이거 보면은 엄청 많이 쓰죠. OLED에서 이런 망막에서 엑스레이 분석 많이 씁니다.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크리스텐 피다 전형적인 오게닉 물질이죠. 이런 데서 찍는데 우리 소체가 안 얘기했는데 이쪽 방향은 아웃 오브 플레인, 플레인 아웃 플레인 이런 식으로 PY 이런 거 다 이제 이거 아주 그 OLED에 쓰는 형광 쓰는 대표적인 물질들인데 이런 거 물질할 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인 아웃 플레인 이런 거 많이 측정한다.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게 만족할 만하게 많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패턴. 자, 이건 약간 GISAX인데 거기 뭐라 했냐면 여기 테크닉 is for the grading is the small angle scattering이라고 GISAX 하려는 분이니까 인플레인 아웃플레인까지 맞춰서 자, 좋은 식으로 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야? XRD는 구조 분석하는 거 알았고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4-2에서 배운 거 XRD에서는 구조 분석이다. 구조 분석이고 D를 알고 뭐 도메인 사이즈 같은 걸 샬로 이테이션. 자, 이걸로 해가지고 도메인 사이즈도 알았는데 방막의 경우에는 우리가 5도 미만으로 그리즈드 앵글로 XRD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란되는 거를 뭐 아웃 오브 플레인, 인플레인 두 개 다 분석이 가능해가지고 방막의 어떤 그 어디에 픽이 뜨냐에 따라 가지고 이 두께 결정되는 그런 정보를 GIXD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다? 간단해. 그 이유가 뭐죠? 얘가 글리즈드 앵글로 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막을 통과하는 엑스레이가 많아서 인터랙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시그널도 커지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저런 성격이기 때문에 얘를 글리즈드 앵글 XRD라는 표현도 쓰지만 뭐 스캐터링이라는 걸 써가지고 뭐 스몰 앵글 스캐터링,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GISANS는 뭐 N은 내가 먼저 모르겠네. 뭐 이런 식의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이게 뭐 이렇게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전공자는 아니니까 이 정도만
관해서 얘기를 크게 자, 뭐 셔레 이퀘이션이야. 뭐뭐 강조했는지 이해했죠? XRD. 그러니까 노멀한 XRD 아니면 이렇게 그 브리지 앵글로 보는 XRD.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했긴 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요 디프렉션 부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서부터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전혀 새로운 뭐 라반이랑 IR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얘기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을 열람해 줄 테니까 뭐 궁금한 학생들은 빨리 좀 알고 와주세요.